으슥한 저녁, 외곽에 있는 그로브 모텔. 얼핏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장면입니다. 모텔방을 잡기 위해 기다리는 커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에게서 거리를 둔 채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며 팔짱을 낀 초조해하는 여성이 보입니다. 몇 분 후 남자는 여성에게 더 가까이 붙으라고 명령합니다. 잠깐 남자가 등을 돌린 사이 여성은 빠르게 참았던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들이 떠나고 몇 시간 뒤 경찰이 현장에 신고 전화를 받고 도착합니다. 모텔에서 한 남성이 복부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몇 분 후 또 다른 신고 전화가 들어왔죠. 모텔 건너편의 주유소에서 한 젊은 남자가 차를 훔치고 인질들과 함께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살인범이 되어 인질들을 데리고 위험한 질주를 하는 이 남자. 과연 누가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요? 2016년 7월 24일 일요일 밤, 카메론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젯밤의 싸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23살 여자친구 케일리는 어젯밤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신없이 즐긴 케일리는 술에 취했고 남자친구 카메론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착한 카메론은 여자친구 케일리가 다른 남자들과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카메론은 여자친구와 싸우게 되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다툼이 계속되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카메론은 집으로 혼자 들어가 버립니다. 10분 뒤 금세 후회하며 주차장에 다시 가보았지만 여자친구 케일리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케일리는 싸움이 있고 난 후 머리를 식히기 위해 혼자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감정을 추스르고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좀처럼 케일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카메론은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며 연락을 하지만 케일리는 마지막으로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안녕이라는 말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음날이 돼서도 케일리에게서 소식이 없자 카메론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케일리의 어머니는 딸의 실종에 관련된 수십 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Dispatch, how can I help you? Last night I got home from the bars with my girlfriend. She got upset at me and ran off. And I called her a few times and she said she was walking down the street. Haven't heard from her since. 그리고 다음날 경찰에 케일리 실종 사건의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신입 경찰관 이사벨 폰스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죠. 그녀는 자신의 남편 에드윈 라라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누군가를 차로 쳤다, 실수였다,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라며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을 부인에게 고백했습니다.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you hit her? And he's like, yeah, I hit her and I panicked. All he said was he hit her and he panicked. He never said. But it wasn't making any sense to me because I'm like, why would somebody do that, especially you, especially them? Like, it doesn't make any sense. 경찰이었던 이사벨은 이미 케일리의 실종 사고를 알고 있었고 남편의 이야기가 케일리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이사벨은 계속해서 추궁하지만 불안함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에드윈은 질문을 피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을 얼버무리며 차로 사람을 쳤다고만 반복했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고당한 사람의 물건들을 창고에 보관했다는 말이었다. 이사벨의 말을 듣고 경찰은 에드윈을 체포하기 위한 추적 작전을 시작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에드윈이 말한 창고에서는 하얀 가방이 발견되었는데 실종된 케일리의 구두, 핸드백, 피 묻은 돌, 그리고 머리카락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인 아내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와 차량을 훔쳐 사라진 에드윈은 범행을 저지른 오리건주 레이몬드에서 출발하여 살렘으로 도주했습니다. 살렘, 범죄를 저지른 에드윈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19살 안드레아 메이스. 오늘은 그녀에게 힘든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차 안에서 핸드폰을 하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32도에 달했죠. 공기가 덥게 느껴진 안드레아는 운전석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총을 든 남자의 손이 불쑥 창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빠르게 탑승했습니다. He unlocked the door and sat in the car really fast. He had a gun just pointing it at me. He's like, you just need to drive. You just need to get me out of here. 몇 시간 운전한 끝에 납치범은 고속도로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리건주 코티지 그로브 모텔. 모텔의 CCTV에 에드윈이 방을 예약하는 모습과 그 옆에서 안드레아가 공포에 질려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둘. 에드윈은 그녀에게 옷을 벗고 자신의 앞에서 샤워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드윈은 여성을 침대 프레임에 묶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폭행할 계획이었습니다. In my head, I thought I'd rather die than shower in front of you. And I told him, I don't care what you do to me at this point because that would be honestly worse than dying. 하지만 잠시 첫 번째 희생자 케일리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경찰은 안드레아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케일리의 행방을 찾으려 했죠.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증거는 창고에서 발견된 피 묻은 옷이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은 케일리가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과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케일리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가족들은 케일리가 사라지고 난 이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상하며 딸이 남긴 소중한 추억들을 곱씹으며 말했습니다. She was probably 17, and she said to me, Mom, when people describe me, I want them to describe me as smart and strong and funny. For 23 years, nothing made me smile more than my daughter. 함께했던 순간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케일리의 절친한 친구였던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he was going to be a plastic surgeon, she was going to be a policeman, she was going to be a chef, she was going to be a photographer. The world was hers. She didn't pick one thing. 가족과 친구들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희망 속에서도 간절히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다시 오리건주 코티지 모텔로. 에드윈은 안드레아를 침대 프레임에 묶은 채 그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폭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에드윈이 안드레아에게 다가가려는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춘 에드윈은 당황한 표정으로 안드레아를 위협하며 경찰이 날 추적하고 있는 거야? 이거 추적장치 아니야? 목소리에는 의심과 협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드레아는 놀라운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침착하게 말했죠. 이건 제가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이에요. 제가 성병을 앓고 있어서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해요. 그리고 일부러 역겨운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병이라서 굳이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병에 걸리면 정말 더럽게 아프거든요. I don't even know what that alarm was for. But that alarm probably saved my life because he saw it and was like, what's this? What does that mean? I don't know where I got the idea, but I was like, that's my timer. I have to take medicine. And he was like, for what? And I was like, well, I have an STD. Did you think if I tell him that, he won't want to rape me? Yeah. 이 말에 에드윈은 당황한 듯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고 오히려 꺼림칙한 표정으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안드레아의 기지 덕분에 위기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에드윈과 안드레아는 다시 캘리포니아를 향해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추적당할 위험 때문에 곧 새로운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2016년 7월 26일 이른 아침 캘리포니아의 한 모텔은 주차장에 잠시 차를 대고 바꿔 탈 만한 적당한 차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괜찮아 보이는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작가 잭 랩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차에 카메라 장비를 싣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 보였고 뺏기 쉬워 보였습니다. 에드윈은 곧바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총을 꺼내 잭에게 겨누며 차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잭은 당황한 나머지 소리치며 저항하려 했고 에드윈은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끔찍한 폭력으로 치달았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안드레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죠. 총에 맞은 잭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고통에 찬 그의 신음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주인 없는 차가 홀로 주차장에 남겨졌지만 총소리 때문에 경찰이 올 것을 두려워하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안드레아를 강제로 끌고 다니며 놓치지 않았습니다. 19살의 그녀는 최후에는 경찰과 협상할 카드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근처 주유소로 이동한 에드윈은 주차된 차 안에 할머니와 손자로 보이는 17살, 14살 소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를 강제로 빼서 안드레아를 뒷자리에 태웠습니다. 차 문을 세게 닫으며 그는 총을 겨눈 채 운전대를 잡은 17 소년에게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운전해, 안 그러면 쏜다. 방금 전 총에 맞고 쓰러졌던 잭. 이 남자는 사건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첫 번째 희생자인 케일리의 실종 사건에만 집중하고 안드레아가 실종되었다는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텔에서 에드윈에게 총을 맞은 잭 레비가 극적으로 생존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잭은 경찰한테 자신이 한 남자의 총에 맞았으며 수갑을 찬 채 공포에 질린 젊은 여성이 남성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길 건너 주유소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주유소에서 차량을 강제로 탈취해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한 통의 신고 전화는 경찰의 수사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케일리의 실종 사건에만 집중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죠. 경찰은 에드윈이 데리고 다니던 젊은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들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며 단서를 모았고 마침내 그 여성이 케일리가 아닌 안드레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딸의 무사 귀환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케일리의 어머니에게는 그 소식이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케일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에드윈의 차량에는 인질이 3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운전 중이던 17살 소년, 그리고 그의 14살 남동생, 그리고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에드윈은 이들의 휴대폰을 모두 빼앗아 안드레아에게 건넸습니다. 이어 총구를 그녀의 이마 사이에 겨누고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 안드레아는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범의 협박을 받으며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운전대를 잡아야 했던 17살 소년. 뒷자리에는 할머니와 어린 동생이 벌벌 떨며 있었죠. 소년은 용기를 내어 에드윈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차도 이미 가졌으니 제발 우리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에드윈이 그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3명을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안드레아만은 남겨둔 채였습니다. 그는 다시 총을 안드레아에게 겨누며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는 긴박한 추격전이 임박했음을 뜻했죠. 에드윈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속도를 높이며 도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점점 더 빠르게 도로를 질주했고 상황은 한층 더 긴박해져 갔죠. 에드윈은 안드레아의 휴대폰을 꺼내 자신을 직접 찍고서 kill that other girl, she kept screaming and I just thought it was forever. 핸드폰을 다시 안드레아에게 건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어서 해시태그 미친 살인범이 도주 중이라는 말도 추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And so he wanted me to post that to my Facebook and share it with everybody. He was threatening to kill me if I didn't post it. And I remember, I think he had me caption it crazy murderer on the loose or something to that effect. 경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눈치챈 에드윈은 속도를 시속 193km까지 끌어올리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고속 추격전 끝에 그는 더 이상 도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911에 전화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는 결국 포기하고 차를 멈췄습니다. 안드레아 혼자 차 안에 남겨둔 채 차에서 내려 자수를 하러 갔습니다. 911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안에는 인질로 잡혀있는 여성 안드레아가 있다는 사실도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덧붙여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 놀라서 괜히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전했죠. 에드윈이 차에서 나가버린 후 차량 안에는 안드레아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납치된 이후 처음으로 홀로 남겨진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긴장이 한순간에 풀려버린 안드레아는 떨리는 손으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온몸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억누르던 감정이 폭발하며 아이처럼 엉엉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안드레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에드윈이 911에 자수하면서 자신이 안드레아를 납치했으며 그녀가 전혀 무고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경찰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사건은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안드레아를 공범으로 오해해 체포합니다. 안드레아에게는 자유가 아닌 또 다른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전히 실종된 케일리의 행방이었는데 체포된 에드윈은 신문 끝에 마침내 케일리의 위치를 밝혔습니다. 그의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케일리를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오리건주 밴드 경찰이 에드윈의 진술에 따라 케일리의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레딘 경찰은 안드레아를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를 공범으로 간주하며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퍼뜨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안드레아와 에드윈은 테아마 카운티 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었으며 안드레아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에드윈은 자신의 부인에게 처음 털어놓았던 것처럼 일관되게 케일리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고 당황한 나머지 신을 유기한 채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며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사고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시신에는 방어은이 있었고 살해당하기 전에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이 그의 진술에 나타난 모순을 강하게 추궁하자 에드윈은 결국 입을 열고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고 끔찍했으며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잔인하고 계획적인 범죄의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2016년 7월 24일 당시 남자친구와 싸우고 마음이 복잡했던 케일리는 답답한 기분을 추스르기 위해 집을 나서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지나던 중 학교의 경비로 일하고 있던 에드윈의 눈에 띄었고 에드윈은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케일리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에드윈은 차에서 내려 강압적으로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중요한 점은 에드윈이 입고 있던 캠퍼스 순찰 요원의 유니폼과 차량이 경찰과 거의 비슷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에드윈은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행동하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케일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윈이 재빨리 뒤쫓아 붙잡았고 폭력을 행사해 결국 차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에드윈이 타고 있던 차는 경찰차와 거의 흡사한 구조였으며 뒷좌석이 격리된 형태로 되어 있어 케일리는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에 케일리는 결국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드윈은 거의 죽어있는 의식이 없는 상태의 케일리의 폭행을 시도했으며 이후 그녀를 나무 뒤로 끌고 가 큰 돌로 내리쳐 범행을 끝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말은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사건이 알려지자 분노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치명적인 실수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국에서는 변호인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드윈이 체포 당시 변호인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신문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법원은 에드윈의 자백을 위법하게 얻어진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판사는 자백의 증거 채택을 기각했고 검찰은 다시 사건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검찰과 수사관들은 다시 사건을 재분석한 뒤 에드윈의 변호사팀에게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에드윈의 변호사팀은 검찰이 사형 구형을 철회한다면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을 케일리의 어머니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던 안드레아도 모든 혐의를 벗고 풀려났는데 경찰은 안드레아를 부당하게 구금했던 것과 에드윈의 변호사 권리 거부로 인해 자백이 기각되고 사건의 판결이 지연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3년 가까이 법정에서 지연되었고 이 과정에서 안드레아는 증인석에 서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우울증과 심각한 PTSD로 고통받으며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증언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법정에서 자신을 납치했던 일을 또다시 봐야 한다는 의미였기에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안드레아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며 정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케일리의 가족 역시 딸을 잃은 슬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에드윈을 순찰대원으로 고용하면서 신원 조회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이에게 경찰 장비를 사용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승소하고 케일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케일리법은 캠퍼스에서 보안 요원을 고용 시 신원 조회 강화, 경찰과 유사한 장비 사용 제한, 전문 훈련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드윈에게 인질로 잡혔던 소년과 그의 가족은 모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사진작가 잭 레비 역시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케일리의 어머니조차 딸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법정 심리날, 수년 동안의 고통을 극복한 안드레아는 마침내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케일리의 가족이 보여준 진실된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내어 에드윈과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날 법정 내부에서는 카메라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법정을 나서며 안드레아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한 말을 당당하게 반복했습니다. My main thing in there was just like, you know what, like you tried to paint me as this victim and this weak person, and that's not who I am. I'm not a victim. I am a survivor. I'm a warrior. I defeated him, and I am truly blessed.